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은 지리 정보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지리 정보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 상당히 평이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면 돼. 일단 교재를 보고 어떤 내용들을 배울 건지 살펴보자고.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지리 정보, 그리고 원격 탐사, 지리 정보 체계, 영어 약자로 줄여서 GIS라고 부르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라고. 출제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배울 이 GIS라고 하는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다. 한 50% 정도의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된다고. 그런데 출제가 되더라도 누구라도 다 쉽게 맞춘다.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도 맞출 수 있는, 니네들이 실수만 안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 출제자가 이 GIS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어렵게 출제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해가 되는 무슨 말인지? 어렵게 출제하려고 해도 어렵게 출제를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쉬워. 출제 가능성은 높지만. 자, 이거 설명하면서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그 예를 내가 들어줄 테니까 니네들도 들으면은 내가 이걸 틀릴 일은 없어 라고 충분히 수긍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출제가 될 만한 거는 지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 그냥 하나 들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아마 나오게 될 거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역에 대해서도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선택지를 구성하는 하나 정도 구성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단원에서 실제 중요한 거는 GIS가 중요한데 GIS는 어렵게 출제하는 게 너무 힘들다. 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지역부터 공부를 하자고. 자, 일단 뭘 지역이라고 할까? 지역의 의미가 뭘까?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표면의 이 특정 공간 범위를 잘라서 묶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줘. 그게 지역이야. 의미를 부여해준다라는 얘기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그게 지역이야. 자, 니네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있지. 자, 니네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을 생각해봐. 그리고 그 대학이 캠퍼스에 있다고 생각해봐. 자, 그리고 니네들이 있는 그 캠퍼스 주변을 공간 범위를 잘라서 묶어. 니네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그 주변 동네를 잘라 묶어. 그리고 이름을 붙여줬어. 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니? 신림동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 그지? 그게 아니야? 니네들이 생각했던 대학이 그 대학이 아니야? 맞잖아. 그지? 그리고 그쪽에 갈 거잖아. 다 갈 수 있잖아. 그지? 예. 자, 이게 지역이야. 이게 지역. 알겠니?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동질 지역이라는 것도 있고 희능 지역이라는 것도 있고 쭉 있는데 얘네들은 똑같아. 특정 공간 범위를 잘라서 묶어서 이름 붙여줬어. 그런데 특정 공간 범위를 잘라 묶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야.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역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거야. 자, 먼저 동질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지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공간 범위, 이걸 잘라 묶은 거야. 즉,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데를 묶었다고. 이렇게 묶어놓은 지역을 동질 지역이라고 하는 거야. 자, 또 한번 상상을 해보자. 자, 아프리카 쪽에 적도 근처에 있는, 자, 그게 니네들이 가 있다고 생각해봐. 태양이 빵빵 내리쬐요. 머리 위에 태양이 막 내리쬐고 땀이 줄줄 흘러내려. 니네들이 그 환경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 자, 내 입을 잘 봐. 와! 더워 죽겠네. 그지? 니네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잖아. 와! 더워 죽겠네. 그지? 자, 그러면 그 적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더워 죽겠네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럼 더워 죽겠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그 일대 범위를 묶어서 니네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냐? 열대 기후 지역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지. 그게 동질 지역이라니까. 그게 동질 지역이. 자, 어떤 저 날에 가보면 그지? 해가 딱 중천에 뜨면은 딱
12시가 땡 하는 순간 얘네들은 똥구멍을 하늘에 치켜들고 대가리를 땅바닥에 쳐박아.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다고. 자, 나 12시가 되면 똥구멍을 하늘로 쳐들고 대가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 범위, 그 공간 범위를 묶어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느냐? 이슬람 문화지역이라고 이름 붙일 거잖아. 그게 동질지역이라니까, 그게 동질지역. 자, 그러니 이 동질지역의 사례가 문화지역, 농업지역, 기후지역, 이런 것들을 구분한 게 동질지역이야. 왜? 같은 문화 현상이 나타나는 공간 범위를 묶어가지고 그리스도교 문화지역, 한자 문화지역 이렇게 부를 거야. 같은 농업 현상이 나타나는 데를 묶어가지고 가수원지역, 논농사지역 이렇게 이름 붙이지. 같은 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곳을 묶어가지고 열대기후지역, 온대기후지역 이렇게 부를 거라고.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 것, 이런 지역들이 동질지역,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공간 범위를 묶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기능지역은 어떻게 묶었느냐? 중심지의 영향을 받는 그 공간 범위를 잘라 묶은 거야. 얘는 있잖아, 그지? 뭐가 있느냐? 중심지가 있다는 거야, 중심지. 여기가 중심지네 하라면 중심지가 드러나. 그리고 이 중심지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중심지의 이 영향은, 여기까지 중심지가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지역 범위를 설정하는 거야. 이런 게 기능지역이야. 자, 대표적인 사례로서 상권, 통근권, 도시권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수도권. 수도권, 뭐가 수도권이니? 서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간 범위가 수도권이잖아. 서울이라고 하는 중심지가 드러나잖아. 이 서울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가? 이걸 잘라 묶은 거잖아. 그런 게 기능지역이라니까. 니네들이 잘 가는 마트 있잖아. 이 마트 있잖아, 그지? 이 마트의 상권. 이 마트의 상권이 뭐니? 이 마트에 물건이 팔려 나가는 그 공간 범위잖아. 그럼 중심지가 이 마트겠지. 그지? 이 마트에 물건이 팔려 나가는, 즉, 이 마트에 영향을 받는 공간 범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역 설정하는 이게 기능지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능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느냐라고 하는 거는 중심지에 가까이에 있으면 중심지에 영향을 많이 받겠지. 서울 가까이 있는 지역이 서울에서 먼 지역보다도 서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우리 집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어. 그럼 나는 매일매일 이마트 드나들 거야. 그지? 근데 우리 집이 이마트에서 한 5km 떨어져 있어.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겠지. 중심지에 가까우면 중심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자, 거리에 따라서 중심지의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어. 근데 거리뿐만 아니라 뭐도 영향을 주느냐? 교통망도 영향을 줘. 자, 봐. 이쪽 방향으로는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있어. 그러면 이마트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마트에 물건 사러 드나든단 말이야, 이거는. 근데 이쪽은 교통망이 형편이 없어. 그럼 이마트에서 한 5km만 떨어져 있더라도 이마트에 물건 사러 오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거리도 영향을 주지만, 중심지에 영향력에 영향을 주지만, 교통망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통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이게 기능지역의 특징이 되는 거야.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점유지역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역을 설정했을 때 두 지역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을 점유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지역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두 지역의 특성이 섞여서 나타난다든지, 또는 두 지역의 중간적인 성격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이런 지역을 점유지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이렇게 여기가 열대기후지역이고 여기가 온대기후지역이야.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열대기후지역하고 온대기후지역 사이에 들어가 있는 여기는, 이거 무더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적당히 살기 좋은 것도 아니고 어중중하게 무덥고 열대기후라고 하기도 그렇고 온대기후라고 하기도 그렇고, 자, 애매모호한 이런 공간이 있잖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름 붙이면 되느냐? 아열대기후지역 이렇게 이름 붙이는 이런 데가 점유지역이겠지. 그지? 네. 자, 봐. 여기에 니네들이 좋아하는 이마트야. 이마트에 상권이 있어. 여기는 또 다른 마트에 롯데마트 할까? L마트에 상권이 있어.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여기는 이마트의 상권에도 들어가고 롯데마트의 상권에 들어가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뭐 이마트에 갈지 롯데마트에 갈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지, 그지? 이런 데가 점유지역이라고.
그래서 두 지역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서 두 지역의 특성이 섞여서 나타나거나 또는 뭐 중간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데를 점이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열대 기후지역, 이거는 온대기후, 열대기후의 점이지대가 되겠지. 그리고 논밭 혼합지역, 이거는 논농사지역, 밭농사지역 이렇게 구분했을 때 논농사와 밭농사지역의 점이지대가 되겠지. 그지? 이런 걸 점이지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역 설정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질 지역을 구분했을 때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요런 이제 기능 지역을 설정했을 때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동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공간 범위야. 그래서 지역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A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는 B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는 C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자, 그러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묶자고. 이렇게 묶으면, 자, 여기를 묶어서 뭐라고 부를 거냐? A 현상이 나타나는 A 지역이라고 부르겠지. 그지? 이렇게 묶어서 이거는 P 지역, 이렇게 묶어서 이거는 C 지역 이렇게 부르겠지. 그래서 지역 구분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형태로 지역 구분이 되는, 이런 게 동질 지역을 구분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지역 구분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기능 지역은 중심지의 영향을 받는 그 공간 범위가 그게 기능 지역이잖아, 그지? 그럼 보면은 어디가 중심인지가 나와. 보면 여기가 중심이겠지, 여기가. 이게 지금 서울의 통근권을 나타내는데 여기가 중심이겠지. 그래서 중심지의 영향은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중심지의 영향을 많이 받지. 거리가 멀어지면 중심지의 영향이 떨어지고, 거리뿐만 아니라 모두 영향을 주느냐? 교통망도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기능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 보통 나와 있어, 보면. 여기 도로하고 전철하고 이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리고 도로망하고 전철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은 멀리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그렇지 못한 지역은 거리가 조금만 들어져 있어도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역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기능 지역에 해당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내려갑시다. 다음 지리 정보. 지리 정보는 뭐 지리적 현상과 관계되는 모든 정보가 지리 정보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주도의 지리 정보를 든다라고 하면은 제주도의 지리 정보. 제주도에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 있다. 제주도의 지리 정보야. 제주를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야 된다. 지리 정보야. 제주도는 행정구역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나눠져 있다. 지리 정보야. 제주도는 화산섬이다. 지리 정보야. 제주도는 북위 33.5도에 위치해 있다. 지리 정보야. 제주도하고 관계되는 모든 그 지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그 정보들이 전부 다 지리 정보라고. 근데 이 지리 정보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분류하자면 공간 정보라는 게 있고 속성 정보라는 게 있고 관계 정보라는 게 있는데, 공간 정보는 지리 정보 중에서 위치하고 관계 있는 그 정보를 공간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속성 정보는 그 지역의 특성하고 관계 있는 게 속성 정보고, 다른 지역하고의 상호작용, 상호 교류를 나타내는 이런 정보를 관계 정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제주도의 지리 정보에 쭉 들었는데, 그 중에서 공간 정보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는가? 제주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야. 제주도는 북위 33.5도 지점에 위치해 있다. 제주도는 경선 126.5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제주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공간 정보야. 속성 정보는 너무너무 많아. 제주도의 인구가 뭐 70만 명이다. 제주는 뭐 서귀포하고 제주시로 나눠져 있다. 제주도는 뭐 해안가 쪽에 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제주도는 화산섬이다.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이것들 전부 다가 특성이잖아. 이런 게 속성 정보라고. 관계 정보는 다른 지역하고의 교류야, 교류. 상호작용이라고. 예를 들어서 제주는 뭐 밀감 농사가 많이 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제주에서 재배된 이 밀감들이 서울로 매년 뭐 10만 톤씩 이렇게 팔려 나간다더라. 또는 부산에 있는 관광객들이 매년 50만 명씩 제주도를 찾는다더라. 상호 교류를 나타내는 이게 관계 정보라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 사례가 공간 정보는 위치를 나타내는 이게 공간 정보인데, 그 대표적인 위치가 경선, 위선 그런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또는 주소를 얘기하는 거지, 주소. 그래서 무슨 서울대학교의 지리정보 중에서 서울대학교 지리정보에서 공간정보 그러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몇 번째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서울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서
니네들이 갈 대학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갈 대학이니까 니네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그지? 예, 그리고 니네들이 갈 대학의 주소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줘야지. 그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주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주소를 거론하는 그게 이제 공간 정보가 된다는 거야. 속성 정보는 특성하고 관계있지. 예, 그럼 많아, 이게. 뭐, 인구가 몇 명이다. 또는 뭐,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된다. 뭐, 인구가 어느 쪽에 몰려 있다. 뭐, 그 다음 무슨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그 다음 어떤 지형들이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 정보고, 그럼 관계 정보는 상호 교류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 무역하면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또는 인구 이동이라든지, 무슨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그게 관계 정보다. 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원격 탐사. 원격 탐사는 지리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직접 거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 바라보면서 지리 정보를 얻는 이걸 원격 탐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 있느냐면은 먼 거리에서 지리 정보를 얻는 방법.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사진 찍어서 정보를 얻는 항공 사진. 그지? 먼 거리잖아. 그지? 그게 5,000m 상공에서 찍어서 지리 정보를 얻는 거잖아. 그다음 요즘 항공 사진보다도 더 멀리서 정보 얻는 거 있지. 예, 위성 사진 이런 거, 그지? 예, 이거는 거의 몇 킬로야 이게? 하늘 거의 한 400km, 1000km 정도? 거기서 찍고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원격 탐사에 담기고 있다. 자, 원격 탐사의 장점을 든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이 이거야.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의 정보를 얘는 줄 수 있다는 거야. 그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뭐 남극 대륙이라든지 이런 데도 위성은 사진을 찍어서 정보를 줄 수 있지. 북한에 있잖아, 그지?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어. 어떻게 파악했겠니? 그 간첩 보냈겠니? 사람을 보냈어? 간첩을 보냈니? 물론 뭐 예전에는 그랬는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위성 사진에서 찍어서 판독한 거잖아, 이거.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데, 북한 땅을 갈 수 없는데도, 북한의 군사시설이 어디 있는지, 원격 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게. 접근 불가능한 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현상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공위성이 매일매일 돌고 있으니까, 하루 단위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는 일주일 단위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1년 단위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래서 북한에 있는 군대가 일주일 단위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는지, 또는 북극에 있는 빙하가 뭐 1년 단위로 얼마씩 없어지고 있는지, 이런 주기적인 변화, 이런 것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격 탐사의 장점이고, 단점을 든다 그러면은 이거 아무나 해석이 안 돼, 이게. 위성 사진을 주잖아, 그지? 위성 사진 이거 판독하려면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위성 사진이 판독되지. 나한테 갖다 줘봐, 나 몰라 이거. 뭐 니네들도 마찬가지야. 자, 위성에서 사진을 찍으면 뭐만 나오느냐면은 외부에는 건물만 나와. 건물만 나온다고. 그 건물 안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이 건물이 학교인지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도박장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무슨 군사시설로서 뭐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파악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 같이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 미사일 이동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폭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딱 봤을 때, 여기에 봤더니 도로가 몇 메다짜리 폭의 직선 도로가 있고, 차들이 미사일 실어 나를 만한 그런 트럭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10톤 트럭 규모들이 10톤 규모의 트럭들이 쭉 배치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미사일 만드는 거 이거 알지. 근데 우리들이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만 해석이 된다라는. 자, 그리고 국가 간의 정보 격차는 커지겠지. 지금 이제 위성 사진 가지고 정보를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 근데 인공위성은 아무나 띄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선진국은 기술이 되고 자본이 넉넉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많이 띄울 거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져가겠지만은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띄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럼 정보를 아예 못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선진국하고 저개발국이 가지는 그 정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리 정보 체계 GIS. 이게 실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데 GIS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계속 지리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를 활용하느냐면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도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GI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활용해서 지리 정보를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분석한다든지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걸 GIS라고 합니다. 그럼 GIS가 가지는 장점은 특징은 얘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거든.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결국 컴퓨터의 장점, 컴퓨터의 특징이 곧 GIS의 특징이 된다고. 빨리 처리하잖아. 정확하잖아. 많은 정보 처리할 수 있잖아. 그리고 쉽게 수정할 수도 있지. 뭐 딜리트 해가지고 바로 지워버린다든지 또는 복사해가지고 새로운 걸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된다. 곧 컴퓨터의 장점이 곧 GIS의 장점이다 라고 보면 된다. 자, 어떤 방면으로 활용하느냐, 입지 선정이라든지 뭐 교통관리, 뭐 전염병이 어떻게 먼저 나오고 있느냐라든지 이런 다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출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대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최적 입지 선정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그 사례를 내가 하나 들어줄게. 필요 없는 게 자꾸 뜨고 있네, 그지? 꺼져라? 안 꺼지네? 잠깐만, 내가 끄고 올게. 꺼졌어. 필요 없는 이상한 광고가 떠가지고. 자, 만약에, 자, 초등학교를 하나 만들 거야. 초등학교를 세울 거야. 근데 어디다 초등학교를 세울까? 그냥 뭐 어디 뭐 공업단지 있는데 이런 데 초등학교 세울 수는 없잖아. 공장 밀집돼 있는데, 그지? 초등학교를 세우기 위한 그런 세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야. 그 조건들을 이제 출제자가 줘. 니네들 뭐 생각하라는 거 아니야. 출제자가 준다고. 그래서 여러 조건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 뭐 몇 개만 생각해 보자고. 주거단지하고는 거리가 가까워야 될까 멀어야 될까 이게. 주거단지하고는 거리가 가까워야 되겠지.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그지 도보로 걸어서 등하교를 할 건데 초등학생이 뭐 하루에 그지 2시간 걸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대략 한 20분 이내에 또는 30분 이내에 충분히 걸어서 올 수 있어요. 그 정도 거리. 그럼 초등학생들의 그 걸음걸이 속도라든지 이런 걸 판단했을 때 한 1km 정도 같으면 충분히 뭐 초등학생들 수준에서 충분히 걸어서 올 수 있을 거다. 그럼 한 20분 내에는 한 1km 정도는 걸어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하겠지. 우리가 아니고 니네들이 시험 치는 니네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주거단지에서 1km 이내에 초등학교는 건설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야. 다음에 또 조건 또 있겠지. 뭐 예를 들어 공장하고의 공업단지하고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공장에서 계속 그 오염물질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계속 어린애들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공업단지하고는 거리가 좀 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게 좋겠지, 그지? 그래서 역시 전문가들이 또 분석을 할 거야. 공장에서 나오는 이 매연들이 공기 중에 희석되면서 인체에 특히 어린애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이게 희석돼서 큰 피해가 없을까? 그런 걸 연구를 하겠지, 전문가들은. 그래서 공업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최소 2k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조건들이 쭉 있을 거야. 뭐 도로하고는 어떻게 돼야 되고 유흥시설하고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쭉쭉 있을 거라고 쭉쭉. 그리고 뭐 경사도 적당히 뭐 급경사면 초등학교 못 짓잖아. 평탄한 완경사라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쭉 있을 거라고. 근데 뭐 편의상 조건 2개만 주고 이제 보자고. 그러면 이 조건들하고 관계되는 지도를 줘. 지도를 준다고. 첫 번째 조건하고 관계되는 지도를 주는 거야. 주거단지잖아,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 단지가 여기 있는 거야. 이 정보를 줘. 그 두 번째 산업단지, 여기에 공장이 있어. 공업단지가 있다. 이 자료를 줘. 그러면서 이제 거리를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1km, 여기까지 2km 이렇게 주는 거야. 여기 마찬가지. 1km, 여기서 2km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 놓고 니네들 보고 이제 이걸 찾아라는 거지, 여기에. A 지점일까요? B 지점일까요? C 지점일까요? D 지점일까요? E 지점일까요? 1, 2, 3, 4, 5번. 그래서 A, B, C, D, 이 중에서 어디에다 초등학교 세우면 되겠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봐. 첫 번째, 주거단지에서 1km 이내래, 주거단지에서. 그럼 첫 번째 조건, 해당되는 곳, 여기잖아, 여기. 이 중에서 세워야 되겠지. 두 번째 조건, 산업단지에서 2km 이상 떨어지래. 공장에서 2km, 그럼 여기겠지. 그지? 요 중에서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초등학교는 첫 번째 조건도 만족시키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시켜야 돼. 그럼 어디겠니? A, B, C, D 중에 어디겠니, 그러면? 어디겠니? 그럼 A겠지.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뭐가 어렵니, 이게? 그러니까 이걸 틀렸다라고 하면은 니네들 실수한 거지. 실수만 안 하면 절대 틀릴 일은 없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을, 보통 몇 개의 조건을 주느냐 하면 4개의 조건을 줘. 왜냐하면은 30분 내에, 우리가 사탐 시험을 치는데 30분 내에 20문항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2분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2분을 넘겼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니네들의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야. 2분 이내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그럼 평균적으로는 1분 30초 정도 되겠지. 그래서 고등학교 니네들 수준에 있어가지고 조건을 4개 정도 조건을 주면 한 1분에서 1분 30초 이내에 풀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보통 조건은 4개를 준다고. 알겠니? 뭐 이걸 가지고 무슨 컴퓨터를 꼭 활용해야 돼요. 이거 뭐 그냥 사람 손으로 하면 간단히 되는데 내가 편의상 그지? 조건을 2개만 줬어. 출제자들은 편의상 그냥 조건을 4개를 줄 거야. 실제 초등학교 건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건이 2개만 붙겠니? 4개만 붙겠니? 수백 개의 조건이 붙어. 수백 개의 조건이. 한 1000개 가까운 조건이 붙을 거야. 그럼 1000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데도 안 나와, 이게. 그럼 컴퓨터가 그 중에서 실제로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조건에 뭐 만족 안 하더라도 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만족시키면 좋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을 거고, 그것도 다 컴퓨터가 또 입력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하는 게 빠르고 정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1000개 조건을 줄 수 없으니까 4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 그지? 크게 어려운 거 없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리 정보 내용을 쭉 봤는데 역시 뭐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가볍게 듣더라도 충분히 니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자, 이번 시간은 어쨌든 가벼운 마음으로 잘 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자고. 자, 수고했어요.